지금부터 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음식 창업은 몬스터 셰프. 원가 창업은 몬스터 셰프. 창업의 끝판왕 몬스터 셰프.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458-8838 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지난 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김영민 PD님께서 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대구 부산 들르면서요. 예. 네. 거의 뭐 대권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왜 이러십니까? 예.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우리 이완배 기자의 대구 부산 강연은 돌아오는 목요일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고요.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진해운의 전 오너 최은영 씨가 청문회에 나왔어요. 결국 이 말이었죠. 사제 출연 못한다. 예. 못하겠다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오늘은 한진해운의 기업 가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 최은영 씨 이야기를 짧게 먼저 드리면, 예. 제가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좀 이제 지나치게 비아냥거리거나 이럴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싸가지 없게 얘기하고 그러지를 못하는데, 최은영 씨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이게 좀 못된 발상이지만, 진짜 놀고 있네. 저는 이 생각부터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돈을 내기 싫다는 사실을 저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사실은 안타깝게도 청문회 또 국회의원분들께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밀어붙일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최은영 씨의 사제 출연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문제는 정치권에 기댈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시민사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오너들이,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선례를 한 번쯤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민사회의 책임이 좀 막중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에 별의별 사태가 다 벌어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인가 제가 방송에서 한번 정권의 철학, 네, 경제관 이런 걸 떠나서
이 정부가 실무적으로 너무 무능한 집단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한진해운 사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평가를 어떤 근본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기업의 가치라는 게요. 이제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게 얼마짜리냐 요걸 계산을 하는 과정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건 뭐 거의 전적으로 회계학에 지금까지 의존을 해왔습니다. 경제학은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회계학적으로 청산 가치로 평가를 하는 방법, 요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청산 가치. 예, 청산 가치요. 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짜리로 보느냐를 계산을 할 때 청산을 한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린 망했어 하고 선언을 하고 사업을 쫑을 낸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회사가 사업을 쫑을 내면 어떤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냐면 빚부터 갚을 걸 다 갚고요. 그리고 이제 남는 재산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재산을 다 계산을 해서 주주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쫑내기로 결정한 회사가 사업 접고 빚을 다 갚고 회사에 현금이 얼마가 있더라. 땅도 얼마짜리가 있더라. 이러면 현금 땅 다 모아서 요게 한 100억 원쯤 되더라. 이러면 이 100억 원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내가 20% 갖고 있으면 20억 갖고 10% 주식 갖고 있으면 10억 갖고 요런 식으로 합니다. 예. 왜냐하면 주주들이 그 회사의 주인이다. 이런 근본 발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자산은 주주의 것이다. 이런 취지 아래 남는 재산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거죠. 이때 이 100억 원 회사가 쫑을 내기로 했을 때 남는 자산 이걸 청산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사업을 접었을 때 남는 돈 주주들이 얼마를 챙겨갈 수 있느냐 요걸 청산 가치라고 하는 거죠. 청산을 하면 100억 원이 남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아주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청산 가치라고 한다. 요게 사전적 정의가 됩니다. 예. 반면에 존속 가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를 망하게 하지 말고요. 쫑을 내는 대신에 사업을 계속 한다. 이러면 이 회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얼마짜리가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업을 쫑을 안 내고 유지를 하면 내년에 얼마를 벌 거고 내후년엔 얼마를 벌 거고 이걸 다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살리면 한 10년쯤 뒤에는 가치가 얼마쯤으로 더 나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이걸 계산해서 10년 뒤 가치는 얼마 이걸 이제 존속 가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기업이 파산 위기에 빠지면은요 채권단이 뭘 계산을 하냐면 이제 돈을 빌려준 은행권이요 청산 가치하고 존속 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숫자로요. 예. 그래서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면 그러니까 회사를 살리는 게 지금 청산하는 것보다 가치가 더 크게 나오면 살려둔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존속 가치보다 그러니까 회사를 살렸을 때보다 청산 가치 지금 쪽내는 게 훨씬 더 가치가 크다. 이 계산이 나오면 야 지금 쪽내 사업 끝내고 남은 재산이라도 우리끼리 나눠 갖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청산 가치라는 건 되게 계산을 하기가 쉬워요. 예. 이 회사가 자산이 얼마인지 세보면 되는 겁니다. 현금 얼마 갖고 있어. 땅 얼마 갖고 있어. 계산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존속 가치라는 거는요. 이 회사를 살려뒀을 때 미래에 얼마짜리가 될 거냐. 이건 도대체 누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예. 그러니까 대우조선 사태만 해도요. 정부하고 채권단, 서별관 회의까지 막 한참 했었던 거죠. 예. 이 존속 가치를 엉터리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면 나아져. 예. 지금 재무 상태는 엉망인데 살려두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엉터리 계산을 하고 청산을 못 시키고 존속을 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존속시켰다는 걸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엄청난 금융 전문가들이 최경환 같이 엄청난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어려운 말 막 쓰면서 한 기업의 청산과 부도 여부를 결정하는데 존속 가치가 얼마고 이렇게 사용하는 스킬이 너무 부정확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부나 채권단에서 청산 가치가 어떻고 존속 가치가 어떻고 이러면 아유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계산 잘했겠지 이러고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번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채권단하고 정부의 결정을 보면은요 법정 관리를 넘긴다는 결론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 그러니까 존속 가치보다는 청산 가치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대.
법정 치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를 법정 관리로 넣을 거야. 우리는 너희들한테 추가 지원 안 한다. 요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사실 법정 관리에 들어갈 정도로 위험한 기업인데 이 기업한테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하고 돈도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망하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단하고 정부는 이 판단이 선 거죠. 존속가치, 청산가치 계산해 보니까 망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에서요,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라는 게 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항상 빼놓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가치를 생각할 때 회계학적으로만 계산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히만 생각을 해봐도 한진해운을 회계학적 계산으로 법정 관리로 몰아가 버리고 나니까 지금 해운 운송업계에서 국제 신뢰도를 완전히 우리가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주간을 앞두고 한국이 지금 전 세계 해운 물류업계에서 또라이 국가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는 단순히 회계적 숫자로만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만약에 정말로 한진해운을 청산했을 때 해고되는 노동자들 그리고 악화되는 지역 경제 이런 건 청산 가치나 존속 가치를 계산을 할 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채권단은 숫자만 보고 기업을 쉽게 확 날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날려놓고 보면요. 숫자로는 표시가 안 되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도요.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야, 망할 기업들 망하게 놔둬. 기업 경영 잘못했으니까 날려버려. 국민 세금 쓰지 마. 이런 말씀들을 좀 쉽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를 단지 회계적 숫자로만 보면 당연히 청산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겪을 불편, 사업상의 연관성,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계 이 모든 것들을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켜버리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오해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경영을 못한 기업들을 국민 세금 들여서 살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을 할 때요. 우리가 평소부터 기업을 볼 때 기업 가치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너무 습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주주자본주의 회계학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존속가치와 청산가치의 계산은요 100% 주주의 입장에서만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주주인데 청산하는 게 이익일까 살리는 게 이익일까 오로지 이 주주의 관점에서만 기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발상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이 기업을 살리는 것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작을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란 건 단지 주주들의 것만이 아니고 소비자, 노동자, 지역사회 모두가 얽혀있는 복합 생명체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기업의 모든 일들이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는 주주자본주의를 굉장히 반대합니다. 저는 주주총회가 아니고요. 그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노동자, 지역사회가 모두 대등한 한 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연대회의 같은 것에서 기업의 경영을 결정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 당연히 기업을 청산을 할 때도요. 단지 어떻게 하면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느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 노동자, 지역사회 이 모든 사회적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본 뒤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게 좋은 의견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닌데요. 그 문재인 전 대표께서 한진해운의 일시적 국유화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일시적 국유화가 좋다 나쁘다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건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진해운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숫자를 딱딱 계산해서 오로지 주주들만의 관점으로 청산을 결정하는 게 낫다. 지금 내린 이 채권단의 결정, 법정 관리로 몰아넣는 이 결정은 잘못된 과정이었다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표께서 어떤 의도로 일시적 국유화를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한진해운 문제는 계산을 제대로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진해운을 날렸을 때 주주들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때 소비자들이 받는 원성
한진해운을 이용하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지금 한국을 다 욕하는 판이니까요. 예. 그리고 한진해운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어서 생기는 사회적 손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부산 지역의 경제가 망가지는 후폭풍 이것도 계산해 봐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만약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라도 살려야 된다면 저는 국유화도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그 국유화를 하자 혹은 뭐 국민 세금을 더 쏟아붓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기업 가치를 단지 주주들과 채권단 입장에서 보지 말고 보다 사회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 사회가 기업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오로지 주주들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요. 소비자, 노동자, 지역사회 다 기업의 주인이고 기업의 운명을 결정할 주체라는 생각이 조금 더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업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골라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제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강연할 때 한진해운 노동자의 아내이신 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거 뭐 회사가 없어져야 한다는 게 공론이 된 것 같다. 그랬을 때 이완배 기자께서 노동자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선장 하나 잘못 만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에게 책임을 물리는 건 별개의 문제이더라도 그 노동자분들의 이 겪을 모든 고통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한진해운은 사라져야 될 기업이다라고 회계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건 정말 신중하게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이라서 월요 경제학 공부 네. 이어갈 텐데요. 네. 사실 그 진보적인 정치 논객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럴 줄 알았어. 이분들의 주장을 보면은 항상 자기가 예측한 것이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측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여론 플레이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말이죠. 예. 큰일 났는데요. 왜요? 예, 제가 오늘 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김용민 PD님께서 결론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바닥에 워낙 많이 굴러다녀가지고 두 번째 건 생략해도 되겠는데요. 자, 예. 나는 원래부터 이럴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 오늘 그 얘기 하신다고요? 예, 지금 조금 전에 그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오늘 이제 그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그 주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방송 끄셔도 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경제학 공부 주제는 뭐냐면요. 사후 확신 오류라는 행동 경제학 혹은 이제 심리 경제학으로 불리는 분야입니다. 근데 사후 확신 오류 혹은 사후 편향 오류 이렇게 말하는 요 학문이 뿌리를 따져보면 이제 경제학보다는 심리학에서 더 먼저 연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20세기 후반부터 제가 가끔 소개를 해드리는 행동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 영역으로 경제학이 침범을 하면서 행동 경제학과 심리학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집니다. 예. 그래서 행동 경제학과 심리학하고는 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학문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한번 그 월요일 경제학 공부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데니얼 카너만 빨리 생각하기, 느리게 생각하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이렇게 깽판을 쳐도 쉽사리 진보로 옮겨오지 못하는가. 이걸 제가 그 카너만 교수 이야기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예. 카너만 교수는 말씀드린 대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죠. 예, 그런데 이분 전공은 사실 심리학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심리학하고 경제학의 융합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후 확신 오류도 비슷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발전을 한 개념인데요. 예. 경제학에서도 매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뭐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결과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도대체 뭐냐 이걸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 영어에 보면은요 Monday morning quarterback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쿼터백이 그 미식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미식 축구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요일 날 이제 미식 축구 시합이 열리면 월요일 아침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어제 시합의 쿼터백이 된 것처럼 어제 시합을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먼데이 모닝 쿼터백들이 어제 시합 주절주절 분석하는 걸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하는 말이 야, 어제 정말 내 예상이 다 틀렸어. 예상대로 된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들어보면 야, 그것 봐. 내가 걔 기용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진 거야. 아, 난 어제 그 새끼가 실수할 줄 알았어. 내가 감독이면 그 새끼 기용 안 해. 그래서 진 거야. 봤지? 내가 걔 유망하다고 했잖아. 감독이 내 말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러니까 어제 이겼지. 전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들어보면 팬들은 전부 자기가 어제 결과를 다 예상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사후 확신 오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확신을 하는데 그 확신을 가만 따라가 보면 꼭 일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자기가 그 결과를 확신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가만 보면 아,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내 예상이 맞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 나는 내 예상이 틀렸어. 나는 틀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예상이 틀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언어 모순이거든요. 틀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건 틀릴 줄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틀릴 줄 몰랐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런 거죠. 예.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개념이 경제학으로 오면은요, 예측에 대한 사후 평가 오류를 분석하는데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 예측하는 전문가들, 이분들이 내는 보고서를 보면 어떤 종목 주가가 폭락하면 대부분 미리 예견된 대로였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경영난이 가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부 다 예상대로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쪽에 있는 전문가들 대부분 이 사후 확신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맞추는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틀린 건 그냥 무시하거나 아, 나도 틀릴 걸 예상했어. 뭐 이런 식으로 사후 확신 오류로 변환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 통계를 보면 경제 전문가들 예상 평균 적중률이 4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다 내린다 둘 중 하나거든요. 예. 근데 전문가들 예상 적중률이 40%면 차라리 동전 던져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낮은 거죠. 확률이요. 전문가들 예상이요. 예. 경제학에서는 이 사후 확신 오류를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인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이 결과론을 확신을 하게 되면 과정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 확신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매우 훌륭한 예측가다라고 스스로를 믿어요. 그리고 오만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오만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인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데니얼 카너만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후 확신 편향은 과정의 건전성이 아니라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의 질을 평가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의사 결정자들의 평가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론을 가지고 내가 맞췄어 라고 착각하는 습관이 있으면 다음 선택을 할 때 그 오만이 작동을 해서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뜬금없이 이 심리경제학 사후 확신 오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요즘 그 제1야당인 그 더민주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요. 예. 사실은 그 지난번 총선 때요. 정말 예상 외의 결과였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이제 야당이 압승을 한 건데요. 제가 요즘 들어보면 저는 정말 크게 예상이 틀렸어요. 저는 야권이 참패할 줄 알았는데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럴 줄 알았어. 예, 나는 야당이 이길 줄 알았어. 예,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시대의 흐름이 바뀐 거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상 총선 전부터 이번 총선 결과가 야당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긍정을 한 사람은 제 주변에서 그 김용민 PD님하고 저희 편집국장하고 2명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도 하십니다. 아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었는데. 많아. 이런 얘기 위험해요. 아니, 실제로 많지 않았나요? 많지는 않았는데. 많지 않았었습니다. 예. 저는 제 주변엔 그 두 분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요즘 제 주변엔 진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변했지. 역사적 필연이지.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세요. 그럼 이제 저는 사후 확신의 오류구나. 이렇게 제가 웃고 말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예. 더민주가 지금 그 우클릭 행보를 김종인 대표 시절에 함장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추미애 대표가 당선이 된 후에 전두환을 만나려고 했다거나요. 예. 또 사드에 대한 입장을 여전히 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거나요. 예, 이런 것들이요. 제가 이제 정치는 모르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에 몰고 온 여러 그 심리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사후 확신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총선 전에 우클릭 행보를 주도를 하고 더민주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니 카너먼 교수의 추론에 의하면 그 결과만을 보고 사후 확신 오류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나는 이럴 줄 알았어. 내 예상이 맞았던 거지.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합리적 추론을 다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카너먼 교수의 우려인 거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페북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은요, 많은 야권 지지자들 중에 봐라, 난 이럴 줄 알았어. 지금과 같은 보수 진보의 양분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우클릭을 통해서 저변을 넓히는 거야. 총선 결과 봐.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끊임없이 의도하셨건 의도하시지 않으셨건 사후 확신의 오류를 계속 잡아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의 결과가 더민주의 우클릭 결과가 아닐 확률이 높다.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계속 의심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저희 청취자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요. 예. 의외로 요즘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요. 예. 이런 비슷한 오류가 있습니다. 집권을 위해서는 우클릭해야 돼. 중도층 공략만이 우리의 살 길이야. 지난번 결과가 그랬잖아. 예. 만약 저는 이런 심리가 아니라면 뭐 정치적인 분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추미애 대표의 전두환 방문 해프닝은 도저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짧은 정치적 상식으로 전두환하고 국민 통합을 한다는 말은 그냥 개소리이거든요. 근데 저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건 총선 결과를 사후 확신 오류로 오판을 한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더민주의 총선 승리라는 결과만 놓고 오류에 빠지면 우클릭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저는 심리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권 지지들이 좀 이걸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너먼 교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요. 결과론에 근거한 사후 확신 편향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매우 훌륭한 예측가다라고 믿게 만든다. 그리고 스스로를 오만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오만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김종인 전 대표 같은 분과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진 더민주에 계신 분들이 이 카너먼 교수의 오류에 빠져 있을 거라는 걱정이 듭니다. 예. 자기 스스로 매우 훌륭한 예측가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총선 결과론을 바탕으로 오만에 빠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론이 없는 게 당론이다. 뭐 이런 황당한 발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다음 대선이 좀 걱정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예. 더민주가 다음 대선 때 어떤 정치적 판단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잘 모르는 정치적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민심은 뭐 강물과도 같은 거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클릭했더니 총선에서 이겼다 이런 오만한 마음으로 다음 대선을 치르면요.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야, 나는 이길 줄 알았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사후 확신의 오만을 접고요. 야, 내가 예측한 대로 다 됐잖아. 이런 거만한 심리 던지고요. 그 결과가 왜 생겼는지 좀 보다 냉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제1야당이 저는 민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민주 우클릭 행보가 제가 요즘 상당히 걱정이 돼서요. 예. 개인적인 견해까지 좀 섞어서 심리경제학 분야 중 하나인 사후 확신 오류라는 개념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전 사실 제 예측이 맞았다. 이렇게 잘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특히 뭐 겸손해서 혹은 뭐 그런 통찰이 아주 탁월해서 그게 아니라 한두 가지 맞췄다면은 한 27가지는 틀렸거든요. 야, 어쩌다 한번 맞은 거 같고, 또 27번 틀린 거, 그러실 리가요. 기억을 못해? 이렇게 얘기 들을까봐, 뭐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진짜 정치는 생물이고, 민심은 강물과도 같다, 파도와도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섣부른, 쉬운 예측, 예. 금물입니다. 대선이 벌써 1년 이상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여름에 대박난 떼돈을 번 한전. 예. 네. 이분들은 이 더운 날씨에 희색이 만연했겠어요. 네, 그렇죠. 돈도 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아마. 예. 네. 자, 한전 임원들이 고급차 잔치를 벌였다. 재벌들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했다. 뭐 이런 비리백태가 공개가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이게 제가 잘 안 보는 MBC 뉴스에서 그저께 보도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여러 언론사들이 이 기사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요. 뭐 사실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제가 이 뉴스 자체를 뭐 엄청나게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뉴스가 무리한 느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 이제 뉴스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로 국민들에게 요금 폭탄을 안겨주는 상황에서 한전 임원들은 비싼 리스 차량을 바꿔 타가면서 예산을 펑펑 쓰고 있다. 이게 이제 기사 주제고요. 네. 그래서 MBC 기자들이 그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 전용이라는 팻말이 적힌 팻말 아래 검은색 차량이 쭉 늘어서 있는데 이게 한전 사장, 부사장, 감사 관용차라는 건데요. 보니까 전부 이제 100이랑 3000cc가 넘는 고급 세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차를 그 회사에서 구입을 할 때는 사는 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들고요. 그 다음이 렌트, 그 다음에 리스, 요런 순서로 비싸진대요. 그러니까 리스가 제일 비싼 건데, 한전은 전부 임원들한테 2, 3년 단위로 리스를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경영진이 올 때마다 예우 차원에서 차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리스가 제일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렌트를 하면 할 수도 있는데, 렌트를 하면 번호판에 허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허자가 들어가면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비싼 리스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BC 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2011년부터 사장이 올 때마다 차를 바꿨고요. 부사장도 부임을 하자마자 차를 바꾸고요. 예. 임원들은 재작년부터 이제 점점 더 큰 차를 타고 있다. 그래서 보도 내용은 장 차관보다도 더 큰 차를 타기도 한다. 그겁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에 따르면 관용차 배기량은 장관이 3,300cc인데 차관은 2,800cc 이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전 임원들은 차관보다 더 큰 차를 타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일단 소개는 해드렸는데 이 뉴스에 반쯤은 공감을 하고 반쯤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만약에 정말로 공기업 임원들이 필요하다면은요, 장차관보다 더 큰 차를 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필요하다면은요. 네. 필요하면 뭐 개인 전용기를 타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 보도를 이제 뉴스로 읽고 나서 마음으로는 이 뉴스에 좀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한전 임직원들이 저렇게 큰 차를 이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심정적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전의 경우뿐만이 아니고요. 한국의 공기업들, 재벌, 고위 공무원 이런 분들은요. 관습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너무 사적으로 막 이용을 하는 관행이 한국에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처음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얘네들이 해먹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업무용 차량 좀 큰 거 타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를 몇 년 전에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정도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뭐 이런 법적 제재가 지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황당한 사태까지 이뤄진 거죠. 그래서 이 공기업, 사기업, 뭐 공무원 이 뭐 어디 영역을 막론하고 고위직에만 가면 한국 사람들은 공사 구분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업무용 차량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 업무용 차량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2011년이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한번 얼핏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 일이 있었는데 오리온 그룹 비자금 조성 요 사건이 2011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홍만표 변호사 이야기를 하면서 동양그룹 사태 때 홍만표가 어떻게 관여했는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오리온 그룹도 살짝 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오리온 그룹은 동양그룹하고 자매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주가 이양부라는 사람인데 아들이 없어서 두 딸만 있고요. 그래서 언니인 이혜경이 동양그룹을 가지고 동생인 이화경 씨가 이제 오리온 그룹을 상속받은 거죠. 그래서 언니인 이혜경 씨의 남편이 현재현, 요 부부가 이제 사고 쳤을 때 홍만표 변호사가 꼈었던 부부고요. 예. 동생인 이화경 씨의 남편이 담철곤, 이 부부는 이제 뭐 고가 그림품 막 빼돌리고 이런 걸로 유명한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름 들으니까. 예, 그렇죠. 하여튼 뭐 이 부부가 2011년에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그 남편인 담철권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이때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면서 억소리가 났었던 게요. 이 남편 담철곤 회장이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고급 외제 차량을 리스를 해서 사용을 한 게 밝혀져요. 그런데 이 차량을 전부 회사가 돈을 냅니다. 근데 본사에서 외제 차량을 너무 여러 대 리스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계열사들한테 다 할당을 해요. 너는 회장님 탈차 중에 뭐 사, 너는 회장님 탈차 중에 뭐 리스해, 이런 식으로 계열사한테 할당을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기 위해서 위장 계열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외제차 리스하려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꼼꼼한 애들입니다, 얘네들이요. 근데 이때 그 위장 계열사가 리스한 차량이 차값이 8억 원이었대요. 포르쉐 카레라 GT,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또 3억 원짜리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이것도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차들이 한 대가 8억 원, 3억 원 이렇습니다. 이 가야르도는 시속 309km까지 최고속도를 자랑하는 차량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최고속도가 110km인데 이걸 8억 원짜리를 업무용으로 왜 사는 겁니까? 그리고 이때 업무용으로 산 차 중에 2인승 스포츠카인 포르쉐 카이엔 이런 게 있대요. 업무용으로 스포츠카는 도대체 왜 사는 거죠? 스포츠카로 무슨 업무를 보겠습니까? 뭐 선수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오리온 그룹이 스포츠카 업계로 진출을 하려고 하면은 스포츠 단 창단하는 취지에서는 업무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담철곤 회장이 8억 원짜리, 뭐 3억 원짜리 외제차를 회사 돈으로 리스를 내서 스포츠카를 써서 뭐에다 썼느냐 검찰 조사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듣고 진짜 빵 터졌습니다. 그 차를 자녀 통학용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8억 원짜리 업무용 차량 사서 자녀 통학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참 정말 황당한 거죠.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이후에 업무용 차량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쭉 여러 뉴스들을 스크리닝을 했었는데 2015년에요. 경실련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수입차 중에 무려 10만 5,720대가 전부 업무용으로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팔린 차량 중에 업무용으로 팔린 수입차가 무려 10만 대가 넘습니다. 이거 전부 다 회사가 돈 내고 회사가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싼 차일수록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롤스로이스, 이게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차의 평균 구매 단가가 4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롤스로이스하고 벤틀리 평균 구매 단가가 2억 5천만 원이랍니다. 포르쉐 평균 판매 가격이 1억 8천만 원이랍니다. 이 세 차의 그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차들 중에 사업자들, 법인들이 구매를 한 비중이 70%를 넘습니다. 롤스로이스는 2014년 판매 금액 중에서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7.9%입니다. 우리나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롤스로이스는요, 전부 법인 차량인 거예요. 벤틀리도 84.8%가 법인 차량입니다. 포르쉐 76.5%가 법인 차량입니다. 벤츠는 63.6%가 법인 차량입니다. 아우디는 53.4%, BMW는 51%가 법인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자기 돈 내고 차를 안 사는 겁니다. 전부 회사 돈으로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외제차뿐만이 아닙니다. 국산차 중에서도 최고급 세단이라고 불리는 현대차 에쿠스, 사업차 비중이 77.2%입니다. 제네시스하고 기아차의 K9, 이것도 47.4%, 62.8%가 법인이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고가 외제 차량, 고가 국산 차량은 전부 법인이 구매를 해서 돌아다니는 차량인 겁니다. 그 제가 한 몇 개월 안 다녔는데 과거에 그 먹고 살겠다고 작은 중소기업에 한 몇 개월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제 대기업 출신 임원을 스카우트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 대기업 출신, 그분 입사 의전하고 입사 조건을 제가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대기업 출신 임원분이 너무나 태연하게요. 차는 뭐 줄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은 차를 뭘 쓰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내 돈으로 차를 사본 적이 없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회사에서 차를 대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차를 주말에 안 쓰셨겠어요? 가족들하고 나들이 안 갔겠습니까? 당연히 갔을 거 아니에요. 마트도 갔고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자연스럽게 10몇 년 동안 회사 차를 주말이건 주중이건 애들 통학용, 마트용 이렇게 써온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고위직들 임원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자기 돈으로 차를 아예 안 사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요. 단순히 그렇게 하면 회사하고 주주들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거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업무용 차량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개인이 차를 사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덜 내요. 그래서 그때 2015년에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금 사업용으로 나돌아다니는 차들을요. 다 개인용으로 구입했다고 치고 세금을 제대로 걷었다면 무려 새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2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예. 지금 2조 원이 넘는 세금을 얘네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쓰면서 탈세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누리과정 교육 이거 한참 난리치고 나서 누리과정 교육 예산 부족하다는 게 4,600억 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 고위직들은 법인용 차량으로 세금을 깎아먹은 게 2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냥 도덕적 해이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예. 국가 차원에서 지금 심각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 업무용 차량 문제가 뭐 작다면 작고 사소하다면 사소한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리온 그룹 회장쯤 되는 사람이 8억 원짜리 외제차를 타고 싶으면은요. 그냥 자기 돈 내고 타야죠. 그리고 세금 제대로 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범이 돼야 될 사람들이 그걸 회사 돈으로 세금 안 내고 자녀 통학용으로요 사용을 해요. 이게 나라의 도덕적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별다 다른 얘기지만 2011년에요. 한 버스 회사가요. 그 버스 기사가 3,0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고객 한 분이 이 짐을 좀 어디까지 버스 가시는데 좀 옮겨달라 이러면서 3,000원을 팁 비슷하게 수고비로 드린 거예요. 버스 기사분한테. 그래서 이 버스 기사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3,000원을 받고 그 짐을 이제 나중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옮겨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걸 횡령이라고 하고 이 운전기사를 해고를 했습니다. 제가 3,000원 횡령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회사 기준으로 뭐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3,000원을 버스 기사가 가져갔다고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려면 그 사회가 적어도 사회 지도층들이 벤틀리를 타고 다닐 때는 회사 돈으로 타고 다니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 우리 민중들한테 3,000원 횡령했다고 해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이 한국 고위직들이 도덕성이 너무 땅에 떨어진 게 아니냐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한전 임원들 올여름에 대박난 한전 임원들이 고가 업무용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기사가 나와서요. 이 생각이 나서 도덕성 문제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예. 아이고, 뭐 공적인 업무에만 차량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을 세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훨씬 빠릅니다. 거의 극소수일 겁니다. 예. 그쪽 세는 게 훨씬 빠르죠. 네. 예, 업무용 차량은 말 그대로 업무용이죠. 공사를 구분하는 그럼요. 그런 태도로부터 이 사회에 정의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라고 세금도 깎아주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주말에 보유 주식 3%를 팔아서 1,412억을 챙긴 홍석조 회장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홍석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PD님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뉴스를 많이 접해 보시는 분들 중에서 홍석조 누구랑 이름이 비슷한데 네.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죠. 이러시면 홍석 생각하면은 딱 나옵니다. 홍석.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홍석천 생각하는 분도 있겠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예, 홍석이 들어간 다른 분인데요. 제가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PD님께서야 뭐 바로 알아들으셨지만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홍석조, 홍석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네. 저희 뉴스 듣기 평가 하시면은 이제 990점 만점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신 예. 시사에 밝으신 분입니다. 예. 홍석조라는 분이 이제 BJF 리테일이라는 회사의 회장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주말하고 어제 월요일에 굉장히 증권가에서는 핫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뭐 예. 일반 뉴스에서는 별로 많이 안 나왔지만요. 그래서 이 뭐 핫한 뉴스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뉴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홍석조라는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주말과 월요일을 뜨겁게 달군 뉴스는 뭐였냐면 홍석조라는 분이 이제 BGF 리테일의 오너인데 목요일 밤에요.
증시가 끝나고 거래가 끝난 뒤에 그 보유 지분의 한 3%, 한 74만 주 되거든요. 예. 요걸 블록딜 형태로 팔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그 BGF 리테일 주식을 한 86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어요. 한 34%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를 판 거죠. 그래서 1,412억 원의 현금을 마련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보통 그 증시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았다. 이 뉴스를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그 회사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회사 오너거든요. 회사 오너가 회사 사정을 제일 잘 아는데 오너가 주식을 팔았다면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시그널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오르고 회사가 더 잘 될 것 같으면 오너가 미쳤다고 주식을 팔겠습니까? 그런데 오너가 주식을 팔았다면 진짜로 그러면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판 건 회사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대형 악재로 여겨지거든요. 예. 그래서 오너가 주식을 대량으로 팔 때는 일반 투자자들처럼 그 장 중에 호가창 보고 뭐 10주, 100주 이렇게 매도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팔 물량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이걸 어디서 이제 대량 매물이 나오면 주식시장에서는 소문이 금방 나돕니다. 누가 판 거야? 야, 오너가 팔았다. 금방 소문이 나고요. 이러면 주가가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너들이 제 가격에 주식을 못 팔아요. 폭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이 마감된 이후에 내 주식 살 사람들, 기관 투자가라고 하죠. 대형 투자자들하고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주식 100만 주 얼마에 사가세요. 이렇게 그 개인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걸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예. 주식을 블록으로 묶어서 장 외에 그 장 끝난 다음에 한 번에 파는 겁니다. 홍석조 회장이 목요일 밤에 이걸 한 거예요. 예. 지분 3% 74만 주를 블록딜로 파는데 이걸 이제 블록딜로 누가 사갔겠죠. 그런데 블록딜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제 가격에 안 삽니다. 왜냐하면 야, 네가 그거 증시에서 직접 팔아봐. 팔아보면 주가 폭락해서 제 가격 못 받을걸? 그러니까 나한테 블록딜로 팔 때는 싸게 할인해줘. 깎아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석조 회장은 8일 그 BGF 리테일 종가가 21만 원이었는데 이걸 19만 원에 전부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10% 이상 할인을 한 거죠. 예. 이렇게 싸게 블록딜로 팔아버리니까 금요일에 장에 난리가 난 겁니다. 누구는 19만 원에 사간 주식인데 이게 21만 원에 거래가 될 리가 없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오너가 팔았다. 이런 대역 악재가 터져버리니까 이날 하루만 BGF 리테일 주가가 10% 넘게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18만 4천 원까지 폭락을 했죠. 그리고 어제도 이 여파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7만 9천 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그냥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요. 또 아무튼 뉴스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홍석조 회장이 주식을 블록딜로 팔아서 BGF 리테일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큰 손해를 봤다. 이게 뉴스의 요지고요. 뭐 아무튼 이제 이 뉴스까지는 그렇고 홍석조라는 사람이 뉴스에 이렇게 등장을 하길래 제가 오늘은 이 홍석조라는 사람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김용민 PD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이 홍석천은 아니고요.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의 동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처남이죠. 이건희 회장의 아내가 홍라의 여사인데 그 첫 번째 남동생이 홍석현, 두 번째 남동생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예. 근데 이분이요, 경력이 참 독특하세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거든요. 예. 그리고 법조인입니다. 사시 18회를 합격을 했고요. 광주 고검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한국 경제 역사의 등장을 크게 이름을 날린 게 언제였냐면 2005년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에 이분이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안기부 엑스파일이라는 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97년 대선 때요. 중앙일보가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홍석현 회장이요. 그래서 이회창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홍석현 회장이 브로커 노릇을 하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에 폭로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 홍석현하고 중앙일보가 이회창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때 하필이면 안기부가 그걸 도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안기부가 딱히 홍석현 회장만을 도청한 건 아니고요. 원래 안기부가 미림 특별수사팀 이런 걸 만들어서 1994년 6월부터 3년 반 동안 무려 1000여 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고위직들은 다 도청을 하고 다닌 겁니다. 안기부가.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홍석현도 걸리고 삼성그룹의 2인자라고 불렸던 이학수 부회장도 걸리고 그래서 이게 도청 테이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도청 자료가 하필이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인 후배들이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는 선배, 당시 MBC 기자였던 이상호 선배한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상호 MBC 기자가 2005년에 이걸 다 폭로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고요. 예. 그때 그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들여다보면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습니다. 되게 슬픈 개그인데요. 그 내용 일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중앙일간지 사주, 중앙일보 사주가 삼류 정치 브로커처럼 일을 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도청 내용을 보면 홍석현 씨가 이해창 후보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못 믿었다는 거죠. 돈을 받는 사람이. 그래서 좀 믿음직한 사람을 골라달라 했더니 이해창 후보가 그러면 내 동생한테 주세요. 이 동생이 이회성이라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동생을 비자금 받는 창구로 정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홍석현 회장이 이래요. 이게 이제 도청 테이프에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다음 날에 이회성 씨로부터 형님께서, 형님이 이해창이죠. 형님께서 9월 8일 지구당 위원장 연찬회 때 오리발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신다. 그래서 그날 아침까지 돈을 좀 집행해달라고 하신다고 하길래 내가 그전 토요일 날 밤 집으로 오라고 해서 생색 좀 내고 2개를 차에 실어 보냈어요.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이제 생색도 내고 단어도요. 오리발이 뭡니까? 오리발이. 이게 오리발이 그 조폭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예. 현금의 그 은어인데 예. 조폭들 용어예요. 오리발이 뭡니까?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예. 중앙일보 사주가요. 예. 그리고 돈도 2억 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것도 조폭들 용어인데 2개를 차에 실어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개는 2억 원이거든요. 예. 참 저렴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도청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회성이가 왔는데 내가 돈을 줬는데 차를 우리 집이 아니라 길에 세웠어. 이번에 준 30억 원도 다 썼대요. 아니 근데 그쪽은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우리 돈만 갖다가 탈탈 터는 모양이에요. 예. 내가 볼 때 우리가 이번에 전한 것이 타이밍상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홍석현이 이학수한테 전화 통화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30억을 줬는데 걔들이 돈을 다 쓰니까 삼성 돈만 계속 쓴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부족할 때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혀서 우리를 오래 기억해 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명에서 15개를 운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30개는 좀 무겁더라고. 이번에는 비서실 김인주가 믿을만 하니까 그 친구 나 이회성 셋이서 백화점 주차장에서든지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사주가요. 예. 현금 30억을 직접 운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김인주가 삼성의 3인자라고 불렸던 그 비서실 김인주 사장이거든요. 예. 그 사람한테 30개를 전달을 해준 거죠. 30억을요. 예. 백화점 주차장에서요. 예.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홍석조가 왜 등장을 하느냐. 안기부 엑스파일이 대선 자금 부분만 녹취가 된 게 아니고요. 삼성이 당시에 홍석현이라는 브로커를 통해서 검사들한테 정기적으로 떡값을 준 겁니다. 이게 그 떡값 검사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다 녹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가 검사들을 구워 삶으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떡값 검사 이름이 7명이 밝혀지는데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이 7명 이름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노 의원이 의원직을 잃죠. 네. 그리고 그 의원직을 잃은 지역구에 안철수 의원이 잽싸게 튀어들어가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떡값 검사 녹취록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개그 코너에 나오는 분 이름이 김상희, 2005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거든요. 예. 이분이 이제 결국은 엑스파일 사건으로 차관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은 뭐 하시나 봤더니 그 조현문 때문에 개판이 된 그 효성그룹 사회이사로 지금 있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분이 1997년에 삼성이 홍석현을 통해서 검사들한테 떡값을 돌릴 당시만 해도 별로 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엔 법무부 차관까지 되지만. 예. 그래서 홍석현이 그 이학수한테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돈 줄 사람 명단에 김상희가 들어있어요? 그럼 김상희는 조금만 해서 성의로 조금만 주시면 엑스트라로 처리를 하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분은 돈을 받은 것도 쪽팔린데 삼성그룹 내에서는 쩌리 취급을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아주 가문 대대로 망신을 당한 그런 분이 한 분 있으셨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때요.
엑스파일 사건을 보면 홍석현이 돈을 돌리는데요. 예, 동생이었던 홍석조가 하필이면은 광주 고검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홍석조를 이용을 해서 돈을 돌린다. 이게 도청 내용에 나옵니다. 홍석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석조한테 한 2천 정도 줘서 아주 주니어들 회장께서 직접 전에 지시하신 거니까 작년에는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예,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도 좀 주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석조는 어떤 용도였냐면 이름도 모르는 주니어 검사들을 챙겨주는데 예, 홍석현이 직접 일일이 챙길 수 없으니 동생인 홍석조한테 3천을 주고 작년에는 2천을 줬는데 이렇게 주면 홍석조 네가 이름도 모르는 주니어 검사들 관리 좀 하라. 여기에서 이제 홍석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홍석현, 홍석조 형제는 이 브로커 짓을 그때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홍석조 검사는 한기부 엑스파일 사건이 나왔을 때 그 국감에 나와서 나는 돈을 받은 일도 없고 주니어들한테 돈을 돌린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 국정감사 때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형은 당신한테 줬다는데 당신은 그 돈을 주니어한테 돌린 적이 없다면 뭐냐? 내가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당신이 먹었다는 얘기냐? 배달 사고냐 뭐냐? 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무리 생각해도 정황상 예, 홍석조 검사는 당시 형한테 돈을 받은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주니어 검사들한테 뭐 돌렸든 자기가 먹었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이 일은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 홍석조 검사가 지금 BGF 리테일이라는 곳에 오너가 돼 있는 겁니다. 홍석조 씨는 그 2007년에 그 회밀리마트를 운영하던 보강 회밀리마트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요. 예. 그래서 그 회밀리마트의 오너가 됩니다. 그런데 보강그룹은 그 홍석현 아버지, 이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홍나이의 아버지 홍진기라는 사람인데요. 네. 홍진기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4.19와도 인연이 많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친일파니였습니까? 맞습니다. 이분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서 제가 오늘은 생략을 하는데 다음 기회에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뭐 역사의 큰 죄인이죠. 근데 아무튼 이 홍진기 씨가 이건희의 도움을 받아서 세운 회사가 보강그룹이고요. 예. 이제 아들한테 물려줄 때 장자인 홍석현한테는 중앙일보를 물려주고 동생인 홍석조한테는 보강그룹 중에 회밀리마트를 이제 떼준 거죠. 그래서 예. 검사였던 홍석조가 보강 회밀리마트를 물려받습니다. 보강 회밀리마트라는 회사는 보강그룹하고 일본 편의점 회사인 회밀리마트하고 제휴를 한 회사인데 나중에 보강이 이 일본 회밀리마트하고 제휴 관계를 끝을 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밀리마트라는 편의점 간판을 떼죠. 그리고 자기 브랜드를 세우는데 그게 CNU라는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널려있는 CNU 예,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주말에 화제가 된 그 홍석조가 회장으로 있는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 뭐 홍석조라는 사람이 주말에 그 화제가 된 걸 계기로 해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안기부 엑스파일도 생각이 나고 해서 홍석조라는 사람과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예, 유서 깊은 홍석조네요. 그렇죠. 예, 홍석조 씨 이야기도 해봤고, 하여간 참 이런 재벌이 언론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언론이야말로 가장 공정해야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뭐 그렇게 오리발을 하시는 분을 그렇게 그렇죠. 사주로 모시는 언론사의 임직원분들은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당시 기억이 납니다. 중앙일보가 어떤 논리를 펼쳤냐면은 이건 도청이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취록이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 녹취된 정황들, 자기들 모르게 녹취된 제3자에 의해서 네. 녹취된 그런 그 불법성 이런 것만 강조를 했어요 그때. 네. 그거밖에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녹취 불법 맞죠. 예. 네. 예. 녹취가 불법이면 누가 아니랬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보자는 얘기인 거죠. 예. 그 뭐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는 것도 뭐 그는 온당치 못하다 이런 논리인데 너무나 궁색했습니다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덥다 더워. 미칠 듯한 폭염의 열대야. 게다가 폭염보다 더 열받게 만드는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살아 계신 거죠? 이럴 때 시원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서 얼음장 같은 물에 수박 동동 띄워서 먹어야겠는데, 그쵸? 그리고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주는 통쾌한 민중의 소리와 함께 하셔야죠. 오늘도 민중의 소리는 여러분의 후원 전화를 기다립니다.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싸지는 안 돼요. 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 이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경제 이속살은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1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